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한국인과 결혼한 후 아이까지 낳았더니 그 부모님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린 프랑스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와의 결혼 때문에 부모님과 1년 넘게 연락조차 끊고 지낸 파리 국립발레단 출신 앨리스의 믿기 어려운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사랑을 찾다니. 당장 그런 생각은 접어라. 너의 미래는 무대야. 1년간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손주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땅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부모님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딸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부모님 쪽에서 먼저 자주 한국에 오겠다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토록 완고하게 반대했던 프랑스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한강에서 시작된 앨리스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텐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제 이름은 앨리스이고 지금 31살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발레리나예요. 부모님은 모두 프랑스 국립발레단 출신이셨어요. 어머니는 수석 발레리나였고 아버지는 발레 마스터로 일하셨습니다. 파리 16구에 있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부모님의 공연 사진들이 가득했죠. 어릴 때부터 그 사진들을 보며 자란 저에게 발레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집 안곳곳에는 발레와 관련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리빙룸 한쪽 벽면에는 어머니가 백조의 호수에서 오데트 역을 했을 때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아버지 서재에는 세계 각국에서 받은 발레 관련 상장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 학교를 거쳐 18살에 프랑스 국립발레단에 입단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발레가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습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몸 관리와 다음날 준비를 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개인 레슨을, 일요일에는 체력 훈련을 했거든요. 부모님은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제가 주요 역할을 맡을 때마다 객석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앨리스, 내가 무대에 서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는 제가 공연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꽃다발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20살 때는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돈키호테의 키트리 역을 맡아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그때 파리의 유명한 발레 비평가가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고 극찬해줬을 때의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중반에는 런던, 뉴욕, 도쿄 등 세계 각국을 돌며 공연했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샴페인을 마시며 성공한 제 모습에 만족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발레리나의 삶이 항상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고된 연습, 몸무게 관리를 위한 끊임없는 식단 조절,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죠. 특히 30이 넘어가면서는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작품, 지젤의 리허설이었어요. 주연을 맡게 되어 정말 기뻤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역할이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마지막 그랑 제테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어요.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서 다리를 벌리는 동작인데 수천 번도 더 해본 익숙한 동작이었죠.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았고 안무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요. 착지하는 순간 왼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때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서 앨리스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월상연골 파열이군요. 수술을 해도 예전과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석 달간 재활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이 아팠고 높은 점프는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물리치료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레리나에게 완벽하지 못한 몸은 치명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보내던 시간들을 이제는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예전 공연 영상을 보며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소피가 찾아왔어요. 발레 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지금은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앨리스, 너 많이 야위었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잠시 환경을 바꿔보는 게 어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 내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특히 서울에 한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 재활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 소피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넓은 강과 자전거 길, 아름다운 다리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피가 계속 설득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마음도 정리하고 무릎 재활도 하면서 새로운 걸 찾아봐. 파리에만 있으면 계속 우울해질 거야.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생각해보니 정말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어딜 가도 발레와 관련된 추억들이 떠올라서 힘들었거든요. 연습실 가는 길, 자주 가던 카페, 공연장 근처까지 모든 곳이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결국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재활에 도움이 된다면 일하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괜찮겠니? 라고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몸조리 잘하고 자주 연락하렴이라고 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 다른 소리, 다른 냄새였습니다. 공항 안내방송도 한국어로 나오니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게 새로웠고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씩 설레게 만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홍대 근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소피가 미리 알아봐준 곳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었어요. 멀리서나마 강이 보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소피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뭔가 다른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내일은 저 강가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날에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편의점 직원분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마트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제가 헤매는 걸 보고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몸짓으로 알려주셨어요. 셋째 날, 드디어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렌털샵에서 자전거를 빌려 천천히 라이딩을 시작했어요. 직원분이 간단한 영어로 안전 수칙을 설명해 주시고 헬멧도 씌워 주셨어요. 파리 생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넓고 시원한 강변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파리의 복잡하고 빠른 일상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맞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무릎이 아파서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천천히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아, 이래서 소피가 한강을 추천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달리다가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 무리가 됐나 봐요. 자전거를 세우고 강변의 벤치에 앉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재활할 때와 비슷한 통증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싶어서 그냥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조금 쉬면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키가 크고 선한 인상의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를 본 것 같았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영어로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혹시 다치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제 옆에 앉더니 무릎 상태를 살펴봤어요. 손길이 정말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의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지호라고 합니다. 스포츠 재활 전문가예요. 혹시 어떻게 다치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말이에요. 따뜻한 목소리, 전문적이면서도 배려 깊은 손길,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빛까지. 파리에서 만난 그 누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발레를 하다가 다쳤어요. 반월상연골이 파열됐는데 제가 말하자 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발레리나시군요. 그럼 더욱 조심스럽게 재활해야 할 텐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제대로 된 재활 프로그램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지호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제 한국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를 위한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짜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릎 치료를 도와주는 전문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따뜻함과 세심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호 씨는 스포츠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과거에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복귀를 도왔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발레와 피겨스케이팅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센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 재활 세션에서 지호 씨는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해야 해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왔던 선수들 중에 더 심한 부상에서도 복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파리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지 못했거든요. 재활은 한강에서 시작됐어요. 봄이 오면서 강변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호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저를 데리러 와서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이에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벚꽃길을 걸으며 지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선수 시절에 무릎 부상으로 고생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경험담을 들으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무릎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팠던 통증이 줄어들었고 걷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호 씨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라며 자전거 타기를 제안하셨어요. 여름이 되자 우리는 밤에 한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낮을 피해 선선한 저녁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거였죠. 반포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를 지나며 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지호 씨는 항상 제 속도에 맞춰주셨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런 어느 날 밤, 반포 한강공원에서 분수 쇼를 보게 됐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를 보며 지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물도 저렇게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데 당신도 분명 다시 춤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누구도 제게 다시 춤출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여름이 깊어가면서 저와 지호 씨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재활이 끝나고 나면 함께 저녁을 먹거나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호 씨는 제 파리 생활이 궁금하다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고 저는 그분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앨리스 씨는 왜 결혼을 안 하세요? 어느 날 지호 씨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발레에만 집중하느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제 계획에는 없었고요. 지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저에게는 발레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걸까? 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 가을이 오면서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강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호 씨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으며 낙엽을 밟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자 지호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도 앨리스 씨와 함께 보는 가을이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습니다. 그 무렵 파리에서 부모님의 전화가 왔어요. 앨리스, 언제 돌아올 거니? 발레단에서 내 소식을 묻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재활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버지가 예리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호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국이 좋아요. 여기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호 씨를 바라보니 그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부모님이 눈치채신 것 같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겨울이 되자 한강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됐어요. 눈이 내린 강변을 지호 씨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앨리스 씨, 이제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벼운 발레 동작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다시 춤을 출 수 있는 건가요? 지호 씨는 센터에 작은 연습실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발레 슈즈를 신었습니다. 첫 번째 플리에를 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무릎에서 약간의 뻣뻣함은 있었지만 예전 같은 극심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지호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동작을 해나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그분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강에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지호 씨가 저를 반포 한강공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앨리스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한강에서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드리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호 씨, 저도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저는 파리 사람이고,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절대 찬성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는 뜻인가요? 네. 부모님은 제가 발레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특히 외국인과의 연애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더 천천히 가면 되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듬해 봄,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무릎 상태는 완전히 회복됐고, 간단한 발레 동작들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이제 그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 씨가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앨리스 씨, 혹시 결혼하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날 지호 씨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호 씨,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발레리나에게는 몸매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무대에 서기는 어려워요. 저는 평생 춤을 추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호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지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게 내 가족이에요.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파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발레단에서 갈라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앨리스, 내가 없으면 이번 공연이 완성되지 않아. 꼭 와줘야 해. 예술감독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지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분은 가야죠. 이건 좋은 기회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물어보자 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무대를 꼭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파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지호 씨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파리에 도착해서도
저는 부모님께 미리 연락드리지 않았어요. 지호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연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하는 동안 지호 씨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에서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분의 격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에 다시 서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1년 전 부상으로 절망했던 그 무대에서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니. 지호 씨가 객석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어요. 커튼콜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지호 씨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 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앨리스, 당신이 포기하지 않게 한 이유가 나였으면 좋겠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로포즈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제가 대답하자 객석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호 씨가 일어서서 저를 안아주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며칠 후 지호 씨가 정식으로 다시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센터의 옥상에서 무릎을 꿇고 앨리스, 정말 저와 결혼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네, 지호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이 정말 기뻐했어요. 결혼 날짜를 정하고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꼭 참석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앨리스, 우리는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이니 알아서 해라. 하지만 우리는 축복해줄 수 없다.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분도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없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사귄 지인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며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결혼식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호 씨가 저를 보며 당신이 있어서 저는 이미 완전해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호 씨의 친구들은 형수님, 정말 예뻐요. 지호 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며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지호 씨의 세심함과 다정함에 매일 감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아침을 준비해주고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오늘도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퇴근 후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었나요? 라며 제 안부를 물어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지호 씨의 센터에서 발레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선생님, 발레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7살 난 수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새로운 행복을 느꼈어요. 12살 민서는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될 수 있어 라고 대답해주며 저도 힘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결혼 후에도 연락을 드렸지만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끔 파리가 그리워서 울기도 했는데 지호 씨가 항상 곁에서 괜찮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며 달래주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부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보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호 씨가 우리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요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하면서 지호 씨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저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 씨가 길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을 봤어요. 길을 잃고 울고 있던 5살 정도의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괜찮아. 이모가 엄마 찾아줄게라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텄어요. 지호 씨가 아빠가 되면 정말 좋은 아빠일 것 같아.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호가 어릴 때는 정말 말 잘 듣고 착했어요. 누구를 닮았는지 동생들도 잘 챙기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호 씨를 닮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예쁘고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지호 씨와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 예전에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던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호 씨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실까 봐서요. 그래서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6개월 됐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엽산을 미리 복용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담배나 술은 당연히 끊으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엽산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 씨가 요즘 뭔가 건강해 보여요. 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뿌듯했어요. 생활 패턴도 바꿨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어요. 발레 수업 후에는 가벼운 요가나 산책을 하며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어요. 믿을 수 없어서 3번이나 다시 해봤는데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임신이었어요. 그 순간 기쁨과 떨림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정말 지호 씨와 저의 아이가 생긴 거구나. 거울을 보며 아직 변화가 없는 배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지호 씨에게 어떻게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기로 한 거죠. 일요일 저녁, 지호 씨가 운동을 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 준비를 마쳤어요. 거실에는 축하합니다라는 글씨를 써놓고 작은 선물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을 넣어뒀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제대로 된 사진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요? 지호 씨가 집에 들어오며 물어보았어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손을 내밀자 지호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와 함께 준비해둔 케이크가 보였어요. 지호 씨가 뭘 축하하는 거예요? 라며 의아했습니다. 이걸 열어보세요. 제가 선물 상자를 건네드렸어요. 지호 씨가 상자를 열더니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지호 씨 아빠 될 거예요.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호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계속 말했어요. 둘 다 울면서 포옹하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지호 씨가 물어보았어요. 어제 확인했어요. 하지만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지호 씨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호 씨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서 지호 씨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지호 씨가 다시 저를 안아주며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줘서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이 이름도 미리 생각해보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아이면 뭐라고 할까요? 여자아이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행복한 고민들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호 씨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제 마음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제 3개월 됐어요. 순간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아버지가 정말이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정말이에요.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손주를 보게 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건가? 아버지도 감정이 북받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손주 얼굴을 보러 한국에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직접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다니. 정말이에요? 정말 오실 거예요. 제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응. 출산 한 달 전쯤에 갈 거야. 우리 손주 낳는 걸 지켜봐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도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분도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요. 그리고는 바로 부모님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한국을 제대로 구경하실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지호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한 달 동안 머무실 부모님을 위해 상세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머무실 숙소도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깔끔한 호텔을 예약하고 프랑스어 가능한 가이드도 섭외했습니다. 언어 문제로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라며 정말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몇 달 만에 만난 부모님을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딸 많이 컸구나라고 하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지호 씨와 악수하며 사위야, 그동안 우리 딸 잘 돌봐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호 씨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주에는 서울 근교에서 가벼운 나들이를 했어요. 배가 불러서 멀리 가기는 어려웠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시며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런 전통 건축물들이 현대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한옥 체험반에서 한복을 입어보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한복의 우아한 라인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 옷이 이렇게 우아한 줄 몰랐네라며 계속 감탄하셨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찻집에 들러 쌍화차와 호떡을 드셨어요. 이 단맛이 정말 독특해. 계피 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붓글씨 체험을 해보시며 한국 서예가 이렇게 예술적인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저는 몸이 무거워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호 씨가 부모님과 함께 다녀와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모님이 강릉 바다를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어요. 지호 씨가 말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지중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는 처음 봐라고 하셨다고 해요. 경포대 해변에서 산책하시며 바닷바람을 맞는 부모님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파리에서는 바다까지 가려면 몇 시간은 걸리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런 바다가 있다니라며 신기해하셨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부모님이 지호 씨에게 사실 우리가 너무 걱정했어. 딸이 너무 멀리 가서 낯선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호 씨가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 입장이라면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를 정말 사랑하고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말이야. 파리에서 내가 무대에서 프로포즈할 때 우리가 뒤에서 다 봤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연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내 이름을 봤거든. 그래서 몰래 표를 구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때 지호가 너를 챙겨주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마음이 흔들렸어. 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무대 뒤에서 내가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도와주고, 물도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구나 싶었어. 아버지의 말씀에 지호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가 그래도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 부모 체면도 있고 마리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호의 진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됐어.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꼈고 아버지가 지호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말 시어머니 댁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배에서 진통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38주인데 예정일보다 2주 정도 빨랐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조금 이르지만 아기 상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에 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힘내요. 우리 곧 부모가 되는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힘내라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8시간의 진통 끝에 새벽 5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조금 작지만 정말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지호 씨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부모님께 달려가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라고 외쳤을 때 부모님이 서로 껴안고 우셨다고 해요.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진 후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면회를 오셨어요. 제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시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 우리 손주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아보셔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보시는 순간 너무나 예쁘다. 지호를 쏙 빼닮았네라며 울먹이셨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구나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니?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준호예요. 지호 씨의 호자를 따서 준호로 지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부모님이 준호, 정말 좋은 이름이다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때 지호 씨가 부모님께 깊이 인사하며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저희를 반대하셔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합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 가족이 됐으니 앞으로 자주 한국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지호 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호야, 정말 미안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대했구나. 이제 알겠어. 내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도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다. 우리도 자주 한국에 올게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지호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를 진짜 사위로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도 간호사가 데려다 준 준호를 보며 깨달았어요. 파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서 봤던 그 뜨거운 박수도 정말 값진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박수였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들, 그리고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까지. 한강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저는 무대 위의 발레리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